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나이가 중년 이후로 넘어가면서부터 마음이 쓰이는 검사가 있죠.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암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내시경을 통한 검사가 있는데요. 들여다볼 수 있는 검진법이 있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또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분변 잠혈 검사도 있는데요. 출혈과 혈변 여부를 확인하는 걸까요? 오늘은 대장 내시경과 분변 잠혈 검사,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검사 방법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용종뿐 아니라 내시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대장 계실과 염증의 위험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 365 번님들의 사랑의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이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암의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대장암 발생률은 높지만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통한 검진이 주는 효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나수영 교수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대장암 발생률은 높지만은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이게 네네. 맞는 얘기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네. 우리나라에서 2021년 가장 최근 기준으로 대장암 발생률은 갑상선을 제외하고 나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는. 예. 반면에 5년 동안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생존한을 봤더니 30년 전에는 한 60%보다도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 2021년 가장 최근 자료를 보면 75%까지 이게 상승했습니다. 예, 대략 한 18% 정도 상승한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사망률이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물론 이 치료가 그동안 발전한 것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대장암 검진 사업으로 인해서 대장암이 바로 조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네.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고요. 역시 대장 내시경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내시경 검사하면서 용종도 함께 제거하게 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 실제로 미국에서 시행된 연구를 봤더니요. 용종을 제거했을 때 대장암의 발생률하고 사망률이 각각 70% 정도씩이나 낮았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국가암검진에 대장암을 포함시켰는데요. 이후로 2011년부터 대장암의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암검진하면서 대장 용종 절제를 통해서 대장암의 발생이 예방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부터 대장암 네.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것 중에 네. 이유가 하나가 용종을 이제 미리 제거한 거. 그게 이제 네네. 오랜 기간 지나서 이렇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 거군요. 예. 네, 최소 한 10년 정도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침 우리가 이제 2004년부터 국가암검진으로 대장암을 이제 검사를 시행했잖아요. 예. 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2011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용종이 대장암까지 발전하는 또 시기가 있으니까요. 감안하면. 네네,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줄어들 여지도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그 대장 내시경 할 때마다 용종이 발견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게 용종이 좀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네. 누구나 생각하시는 것처럼 50세 이상, 즉 좀 고령에서 좀 당연히 많이 잘 생기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잘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겠지만 여자보다는 남자에서도 잘 발생합니다. 남성에서.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저질환은 비만이나 당뇨 등의 이제 대사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더 잘 생기고요. 그리고 육류 섭취가 좀 많으신 분, 예. 또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 그리고 신체 활동이 좀 적으신 분 등에서 더 잘 생긴다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대장암이나 용종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 더 많이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다면은 더더욱 이 용종 제거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네네.
물론 이 용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암이 되거나 뭐 암의 네. 위험을 아주 많이 높인다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사실 우리는 다 용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굉장히 좀 포괄적인 용어고요. 네.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암의 위험을 높이는 용종을 선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선종. 예. 예. 그 외 선종 말고도 물론 이제 톱니 모양 용종이라고 하는 암의 위험을 높이는 다른 용종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선종이나 톱니 모양 용종 이외에도 암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다른 용종들도 있습니다. 예. 다 암이 되는 건 아닌 거고요. 네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용종이 이 내장 내시경 하다가 발견되면 일단 떼어내는 게 기본인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암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 용종이 딱 봤을 때 명백하다 예. 하면 사실 건들진 않고요. 근데 이게 아주 명백하지가 않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용종인지가 육안으로는 완벽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보이는 건 다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뭐 명명백백하다고 하면 뭐 굳이 제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좀 애매하다. 잘 네네. 모르겠다. 그것도 일단은 떼어내야죠. 예. 아, 네, 맞습니다. 네. 뭐 만에 하나라도 뭐 확률이 있다면은. 예. 네네, 맞습니다. 이 내시경으로 확인하는 게 또 위암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위내시경. 예. 네네. 어떻습니까? 그 대장암의 조기 발견율이 위암에 비해서는 좀 낮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는 같은 이제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같은 이제 위장관에 생기는 암이지만 대장암이 위암하고 비교했을 때 조기 발견율이 약 65%대 35%로 더 낮거든요. 네. 이는 이 검사의 수검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수검률이요. 예. 우리나라 국가암검진에서 대장암은 위암처럼 처음부터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분변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그다음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변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이 대장 내시경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장 내시경까지 하는 그 분들이 한 반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내시경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또 내시경 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을 비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수검률이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위암과 비교했을 때 조기 발견율이 떨어지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이상이 좀 있으면은 대장 내시경을 해야 하는데 네네.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네네. 아무튼 국가검진에서는 이제 분변 자멸 검사로 이상을 확인하고 네네네. 여기서 좀 이상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는 건데 네네네. 그냥 뭐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문도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예.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사실 얼핏 생각하면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면 더 될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위내시경에 비해서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부터 이 대장 내시경을 다 시행한다면 정말 막대한 의료 자원이 소비가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 한 연구를 해봤더니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이 분변 자멸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무려 한 2.5배 이상 더 검사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예,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대장 내시경은 물론 위험성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내시경하다 장천공이나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 대장암 검진 사업을 분변 자멸 검사에서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자 이런 시범 사업을 사실 했습니다. 예. 그 결과가 아주 비교적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서요. 향후에는 대장암 검진으로 꼭 분변 검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원하시는 분야 안에서는 대장 내시경을 1차 검사로 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꼭 처음부터 진짜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 예.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그럼 이제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예. 예를 들면 이제 염증성 장질환처럼 일반 인구들에 비해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좀 높으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위험 요소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아, 네, 맞습니다. 당연히 대장 내시경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예.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무튼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네, 시범 사업에서.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물론 이게 이제 뭐 의료 비용이라든가 다 감안을 해야겠습니다만, 네. 네. 뭐 하게 될 수 있다면은 하는 게 대장암
그 발병률을 좀 낮추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네,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거든요. 필요성에 네,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진 기준 보면은 이제 50세를 보더라고요. 예. 네네네. 이 50세라는 나이가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이유가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은 젊은 사람보다는 50세 이상에서 발생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약간 이제 전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의료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생각하면 50세부터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이 경제적인 이득으로 봤을 때.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50세 미만의 이 젊은 분들에서도 대장암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45세로 그 시작 나이를 좀 낮추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 그 시작 나이를 낮춘다는 것은 우리도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 층에서도 대장암이 적지 않게 발병이 되고 있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식습관이라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거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서구화된 식습관은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예전보다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대장암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도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요. 예. 네네. 그 가족력이 있다거나 또 그렇다면은 뭐 젊은 나이 20대에서도 필요하다면 내시경을 하는 거죠. 네,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20대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부모님이 대장암의 병력이 있다고 하면 보통 권장하는 나이가 50세보다 조금 더 빠른 40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0세. 예. 네네. 다만 이제 아주 희귀 질환인데 가족성 선종성 용종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10대부터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좀 드문 경우지만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한 20대 중반부터 검사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예. 뭐 드물진 하지만은 또 이런 가족력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뭐 가끔 보면 30대에 뭐 대장암이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네.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군요. 네. 대장 내시경을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네네. 용종도 보이지 않고 네. 깨끗합니다. 이런 네네. 얘기를 들었어요. 예. 네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 내시경은 언제쯤 하면 될까요? 한 5년 뒤면 될까요? 10년 뒤면 될까요? 예. 네네. 많은 분들이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침서가 따로 다 있거든요. 있어요. 예. 네네. 우리나라 지침서에 의하면 이 검사에서 깨끗했다고 하면 그 다음 검사는 최소 5년, 길게는 10년까지, 즉 5년에서 10년 사이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 5년하고 10년이면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년의 차이가 있는데. 예, 그럼 7.5년으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예. 네, 이제 뭐 길게 봐서는 10년까지도 크게 문제는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40쯤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 용종 이제 발견됐습니다. 네. 이거 이제 떼어냈어요. 예. 네. 그때는 어떻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요. 예. 그래도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 라디오니까 간단히 좀 요약하자면 용종의 그 개수, 그다음에 크기, 그다음에 조직 소견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 대략 그 작은 용종을 5개 이내로 제거했다. 그러면 보통 3년에서 5년 그 사이를 권장하고 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이렇게 작은 용종을 5개 이내가 아닌 그거보다 좀 더 큰 용종이라든가 또는 좀 많은 용종을 5개보다 많이 제거를 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통 3년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자세한 건 이제 의료진하고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개수, 크기, 뭐 소견, 조직 소견, 맞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뭐 작은 거고 뭐 많지 않은 개수라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 용종을 봤을 때 이제 암이 의심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조직 검사를 합니까? 네. 암이 의심되면 당연히 조직 검사는 해야겠죠. 예. 네. 하지만 암이 의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제거한 용종은 모두 정확한 이 조직 소견 확인을 위해서 다 이제 조직 검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걸 좀 도장을 찍기 위한 단계군요. 예. 네, 맞습니다. 네. 뭐 당연히 의심되면 하는 거고 의심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해 보는 거군요. 네네네. 그 떼어난 용종을 가지고 확인하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 대장 내시경이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대장암이 아닐까 뭐 이런 네네. 걱정을 하면서도 내시경 네. 하자고 하면 그거 잘 못하겠습니다. 부담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얼마 전에 또 한번 해보긴 했는데 네네. 그 약을 또 먹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 장정결제인가요? 예. 네네. 이게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하면 좀 많이 수월해졌다고 봐야 되나요?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때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안 해요. 네. 사실 대장 내시경을 부담을 느끼는 분들 중에 가장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정결제 복용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최근에는 이제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이 복용하는 양도 많이 감소한 장정결제도 있고요. 또 이제 알약 같은 이런 이제 경구약도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예전보다는 그 마시는 물의 양이 좀 많이 줄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도 오래전에 하고 최근에 한번 해봤었는데 네네. 좀 차이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전에 참 많이 마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좀 덜 마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예전께 훨씬 맛도 좀 비렸어요. 그러니까 좀 맛이 좀 좋더라고요. 예. 좋다는 표현이 그렇으면 과거에 비해서.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좀 달라진 점이고. 예. 네네. 그래서 좀 더 맛있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졌다. 네네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 경험인데 이 한번 장정결이 잘 안 됐을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 검사에 실패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검사가 어렵겠죠. 예. 네. 장정결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 누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충분히 관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검사를 했지만 사실은 완전한 검사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불안정 검사라고 하고요. 이럴 때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우리 그 검사 간격의 어떤 그 지침서 있잖아요. 예.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간을 짧게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잘 안 됐을 때는 또 그 건강검진 하시는 곳에서 바로 다음 날짜를 네네. 잡아 주시더라고요. 예. 너무 안 됐을 때는 그렇게도 합니다. 예, 그렇게 너무 안 하는 됐을 경우도 때는. 있더라고요. 예. 예. 대장 내시경 이제 앞두고 피해야 하는 음식들이 있죠. 이거 좀 잘 네네. 짚어주시죠.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경우 있더라고요. 예. 예, 피해야 하는 음식을 이걸 피하지 않으셔가지고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검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검사하는 사람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씨가 많은 것들. 이 씨가 많은 것들은 소화가 안 되고 그대로 장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검사할 때 시야를 많이 방해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씨가 많다는 거랑 비교해 보면 잡곡밥도 물론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해조류나 나물류 같은 거는 이게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그대로 장까지 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음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음식들은 이제 검사 한 2, 3일 전부터 좀 피한다면 검사할 때 큰 도움이 돼서 더 완전하고 빠른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 식이섬유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뭐 나물 종류인가요? 네네. 예. 네, 식이섬유는 이제 물에 녹는 것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예. 물에 녹는 식이섬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해조류나 나물류는 이제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검사할 때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한 2, 3일 전부터는 안 드셔야 되는 거군요. 네, 좀 피하면 훨씬 좋습니다. 예, 좋고. 그리고 네. 검사 그 날 바로 전날이죠. 네네네. 그 전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녁은 당연히 안 드셔야 될 것 같고 어떤 것들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까? 검사 전날에요? 예, 예. 검사 전날에도 가볍게 죽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죽은 괜찮고. 네네. 예. 검사 전날에 부드러운 식사 정도, 우리가 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드러운 식사를 이제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건더기가 없는 부드러운 식사로 적당히, 너무 많이 아니면 적당히 이제 드신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식사 안 하시면 배고파서 검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예. 네, 부드러운 식사 정도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시고. 예. 예. 그 뭐 평소에 드시는 약들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것들 중에서 이 검사할 때는 좀 중단해야 된다거나 네네. 조심해야 한다거나 네네. 그런 약들이 있을까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고혈압약 같은 거죠. 고혈압약. 네. 예. 고혈압약은 꼭 그냥 검사와 관계없이 그냥 드셔야 되는 약이고요. 드셔야 되고. 예, 검사 중에 혈압이 올라가면 검사 못 할 수 있거든요. 아하, 예. 그리고 이제 당뇨약 같은 경우, 당뇨약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금식을 하게, 이제 저녁을 가볍게 먹고 그다음부터 금식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당뇨약을 먹어버리면은 혈당이 갑자기 확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당뇨약은 잠깐 저녁 식사 이후에는 보류했다가 다음날 검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평소 복용하던 거의 한 절반 정도 약을 드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항혈전자나 항응고제처럼 피가 잘 안 멈추는 약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약들은 일반적인 진단 내시경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제 용종을 떼야 된다거나 이런 거 치료 내시경이 필요할 때는 이런 분들 중에 일부에서는 약을 좀 항혈전자 항응고제를 조금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의료진과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럼 지혈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네. 뭐 네, 아스피린 같은 거. 예.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진단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검진이라고 하잖아요. 예. 뭐 이런 검사에서까지 중단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검진 정도에서는 괜찮다는 거군요. 네네네. 예. 이제 용종을 떼어냈을 때 떼어내고 나서 좀 뭐 아프거나 통증이 있습니까? 아, 네네. 다행히 이제 예. 대장은 통증 자극에는 굉장히 둔감해서요. 여러분들께서 용종을 우리가 이제 제거한다고 했을 때 통증을 느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용종을 뗐을 때 너무 아픈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혀 이제 느낄 수가 없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용종의 크기가 네네. 좀 많이 커서 네네. 대장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제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네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또 날을 잡아서 제거해야 되는 건가요? 아, 이제 너무 커서 이제 예. 검진 중에 제거를 못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크기에 따라 다른데 정말 이제 그 검진을 하면서 이제 한꺼번에 절제가 불가능한 그런 용종이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검사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안전이거든요. 예. 네, 요즘 같은 경우 특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안전 불감증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사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뭐 그런 경우에는 나를 따로 잡아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여유 있게 이제 실습 시간을 잡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날짜를 따로 잡고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진단 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네네네. 예. 그 대장 내시경이 좀 어렵거나 뭐 일정상 안 되시는 분들은 대체로 해서 진단 키트를 이용한 대장암 뭐 검사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건 어떻습니까? 이 정확도라든가 예. 네네. 좀 하면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 네. 아주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진단 키트가 이제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진단 키트는 이제 그 분변 자멸 검사 정도 수준에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검사를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진단 키트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그게 어떤 이제 병을 진단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진단 키트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대장 내시경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이상이 나왔으니까 뭔가 병이 있을 수 있으니 대장 내시경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검사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있다면 대장 내시경을 꼭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뭐 정확도는 어떻습니까? 좀 높다고는 하던데요. 괜찮은가요? 네. 정확도는 뭐 아주 높은 거는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제 한 60, 70% 정도 이런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정도 검사를 갖다가 매년 우리가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대장 내시경이 아니라 이런 분변 검사를 보통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갖다 우리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만약에 정확도가 조금 부정확해서 좀 놓쳤다 하더라도 이런 검사는 매년 또는 2년마다 하게 되니까 검사를 하면 할수록 점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떼어낸 용종이 그럼 암으로 확인됐다. 그럼 대장암 진단을 위해서 좀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될까요? 네, 암으로 확인이 되면 이제 치료 방법을 정해야겠죠. 예. 근데 이때 어느 정도 진행한 암인지 또 다른 단계 전이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CT 등의 추가적인 검사를 보통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50대 이후에는 뭐 큰 문제 없으면 대장 내시경 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해야겠죠. 예. 네,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조기 대장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반면에 이제 본인이 뭐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거나 혈변이 있거나 복통 등이 뭔가 증상이 있어서 검사를 하다가 암이 발견되면 그때는 이제 진행성 대장암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따라서 가족력이 없고 배변 활동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50세 이상에서는 꼭 뭐 분변 자멸 검사라든가 대장 내시경 등을 통해서 대장암 검진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 내시경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나수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나 무스쿠리의 플레지르 다무르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대장 내시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내시경으로 확인이 가능한 대장 계실도 있습니다. 대장벽에 생긴 작은 주머니가 계실입니다. 계실에 염증이 있거나 감염될 때 계실염 진단을 받게 되는데요. 대장벽의 바깥쪽으로 주머니 형태의 계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장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게 이제 용종으로 알고 있고, 뭐 용종은 이제 많이 들어서 좀 흔합니다. 근데 계실은 그렇게 많이 들은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주머니처럼 이렇게 이제 튀어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계실이란 말이 낯선 거는 사실 그거 우리말이 원래는 아니겠죠. 좀 한자 말로 만들어져 가지고 별로 좀 낯선데 이 계실 질환이라는 거는 이런 소화관 그러니까 식도에서부터 위, 소장, 대장 대부분 이제 대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약해진 장의 벽이 늘어나서 꽈리 모양으로 주머니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면서 생기는 걸 말하죠. 그리고 대부분은 대장에 발생하고요. 왼쪽보다는 아무래도 우측에 좀 더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실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계실 질환 자체가 나이가 많아지는 데 따라서 대장에 이제 뭐 동맥경화도 좀 진행되고 대장벽이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과 장관의 근육 사이에 틈도 생기고 그게 차차 넓어지면서 약해진 부분으로 밀려 나가면서 그래서 생기는 건데 특히나 변비 같은 게 있어서 대장이 과도하게 수축하게 되면 대장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약해진 부분에 주머니처럼 부풀어서 생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후천적인 경우는 대부분이고요. 모양은 이제 꽈리 주머니처럼 이제 삐져 나오게 되는데 크기는 아주 작은 쌀알 정도에서부터 뭐 콩 정도 이런 거는 좀 많이 보는 거고요. 드물게는 상당히 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나이가 많을수록 좀 위험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나이 들면 좀 대장의 어떤 탄력성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나이가 들면서 탄력성 떨어지는 거 더하기 또 이제 식사 습관 중에 식이섬유도 부족하고 또 현대 사회가 고기로 주로 더 많이 섭취하거나 그러면 장내 압력이 좀 더 높아지면서 계실 발생 위험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왜 우리가 우리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계실병이라는 것 자체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이상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훨씬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도 늘어날 테고요. 내시경 하다 보면 용종도 있지 말이는 계실이 발견되는 경우도 더 많아지겠습니다. 맞습니다. 무려 65세 이상에서는 절반 정도, 85세 이상에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65% 정도가 계실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으면 뭐 엄청 많이 그 발생이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이 계실 자체는 좀 증상이 없다가 어떤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계실이 얌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있으면은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손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계실이 계실염으로 되면 증상이 생길 텐데 주로 복통이 느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염증이 심하면은 심한 복통, 그리고 뭐 거기에 뭐 따라오는 왜 각종 소화관 증상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복부 팽만감이라든지 변비라든지. 그런데 사실은 급성으로 염증이 왔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는 특히나 우리 맹장염 하는 병 있잖아요. 예. 이건 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너무나 유명한 병인데 예. 맹장염이 굉장히 아프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예. 그 하복부 통증, 우측 이런 것과 비슷한 통증이 오기 때문에 특히나 오른쪽에 있는 계실염의 경우는 맹장염, 맹장 충수돌기염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죠. 진단을 제대로 붙여야 되겠습니다. 예, 주로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극심한 통증이 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맹장염으로 알고 있는 충수염과도 혼동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이제 복통도 있고 열이 나기도 하고 구토 증상도 있고 또 변비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요. 그 장에 염증이 생기면 사실은 이런 소화관 증상은 항상 나란히 가기 때문에 예. 변비나 복부 팽만감은 염증 때문에 장 운동성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당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열 나는 거는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심한 열이 날 수가 있겠죠. 국소적인 복막염까지 증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열 나는 거 당연할 거고요. 고열이 동반되면서 구토나 뭐 메시꺼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신 증상으로 항상 동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게 계실염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혹시 뭐 혈변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계실이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크게 두 가지거든요. 예. 한 가지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염증이 생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 있는 혈관이 자극이 되면서 출혈이 나타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합병증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계실 출혈의 경우는 하부 위장관 출혈 중에 거의 반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드문 거는 아니고요. 예. 이 이유는 계실 내에 반복적으로 심하지 않더라도 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면서 그 안에 있는 혈관에 손상이 되니까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부 자연적으로 지혈되기도 하지만 드물게 대량으로 출혈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응급수술을 필요로 할 때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출혈, 혈변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실염 진단을 받는 분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나요? 그 염증이 생기기 전에 계실 상태에서 발견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염증이 있으면 어차피 진단을 붙여야 되니까 열심히 검사를 할 거니까 찾아질 건데요. 원래 가만히 계실염이 생기기 전에 계실은 증상이 대부분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요새 대장 내시경이 워낙 유명해지고 많이들 하시니까 대장 내시경으로 발견할 때가 가장 많고요. 요새 많이 하지는 않지만 바륨을 이용한 대장 조영술 이걸로도 역시 진단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계실염 주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이후에 복부 전사나 단층 촬영 CT 검사죠. 그거를 진행하면 주변의 염증 여부나 다른 문제점을 같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CT까지 하게 되면 염증 여부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예. 내시경으로는 이제 계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대장의 이 오른쪽 부분에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네네. 교수님, 예, 왜 그쪽으로 좀 잘 생길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대장 계실의 경우는 예. 사실은 이런 식사 습관, 뭐 고단백, 그다음 고지방, 저섬유질 식품을 섭취하는 서양인의 경우 왼쪽 대장, 좌측 결장이죠. S결장에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그걸 가성계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그 식사 습관이 안 좋은 서양인의 경우는 이렇게 좌측에 많이 생기지만 동양인의 경우는 오른쪽에 6배 내지 8배 정도 많이 생긴다고 해요. 예. 거기에는 이제 선천성도 있고 또 뭐 진짜 뭐 가성이 아닌 진성형도 있고 다 섞여 있지만 어찌되었건 오른쪽에 많이 생기고 있고 그런데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차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좌측이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예. 여전히 오른쪽이 6배 내지 8배니까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죠. 우측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습관에 따라서 생기는 부위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군요. 동양인과 서양인의 차이가 있고 네. 우리도 이제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좌측으로 생기는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이해가 됐습니다. 개실염이 이제 의심이 된다. 그럼 내시경을 하고 나서 앞서 말씀해 주신 CT 그런 추가로 진행되는 검사가 있다는 건가요? 다른 조영술을 예전에 하긴 했는데 요새는 대장 내시경이 진단을 붙여주면 발யும் 조영술은 굳이 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복부 CT 검사. 이 CT 검사의 경우는 주변의 염증이나 다른 문제점을 같이 볼 수 있고 특히나 개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이 CT 검사를 통해서 실제 맞는지 주변에 터지지는 않았는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복부 CT 검사가 그 다음 검사가 되겠습니다. 복부 CT 검사. 예. 네. 초음파 같은 걸로는 좀 보기가 힘들겠죠? 초음파로도 웬만큼은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요새는 초음파만 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CT. 염증이 아주 심할 때 그 CT를 찍는 게 좀 마땅치가 않을 때는 초음파가 조금 더 검사가 접근하기 쉬우니까 초음파로도 상당 부분 진단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 개실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까요? 해야죠. 예. 그 염증이 생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항생제. 근데 너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정하고 금식하고 그다음에 좀 가벼운 식사를 그다음에 조금씩 하면서 먹는 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면 치료를 하지만 정도가 심할 때는 완전 금식을 하기 때문에 입원해서 수액을 맞으면서 그 주사제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한 70% 이상은 사실은 약물 치료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또 하나 문제점은 회복이 완전히 됐는데 그중에 방금 말씀드린 70% 이외에 30%가 5년 이내에 또 재발을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는 합병증이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발을 좀 막기 위해서는 치료가 된 이후에 좀 섬유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서 채소 같은 거 충분히 드시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웬만하면 식습관도 바꾸시고 또 먹는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군요. 초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가 심하면 입원해서 정맥 주사도 이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적어도 탈수는 막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액제는 어차피 필요한 거고 그 수액을 통해서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할 수가 같이 있는 해서. 거죠. 네. 예. 그럼 입원해서 하는 거고요. 열이 좀 심하게 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열이 심하게 나고 토하거나 복통이 매우 심하거나 그럴 때는 사실은 먹는 약으로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입원을 하고 주사제를 치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복막염 같은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반드시 입원을 하셔야겠죠. 예. 혹시나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입원하고 치료를 하는데도 이 복막염 치료가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고름을 좀 빼기 위한 어떤 경피적 그 배액술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열고 들어가서 그 부위를 치료를 해서 절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예, 아예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그다음에 내과적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는 경우, 이거 다 비슷한 얘기 같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예 고름 주머니가 형성이 돼버렸거나 개실이 터져버려서 복막염으로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아예 구멍이 뚫려버린 누공이 생겼거나 출혈이 매우 심하다. 이런 경우는 선택적으로 그 부위 자체를 절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 개실, 그러니까 왼쪽 장에 생기는 게 오른쪽에 비해서 염증이 좀 더 생기기 쉽고 염증이 생겼을 때 합병증을 동반할 우려가 좀 더 크다고는 하는데 왼쪽 장이 또 수술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앞뒤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증상이 심하거나 해결이 안 되거나 재발을 자꾸 할 때는 수술이 필요하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네. 치료를 미루거나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은 있을까요?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이 어쩌면 치료를 미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고름주머니 농양이 생겼다거나 터지면서 복막염까지 갔다거나 아니면 누공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질질 새거나 아니면 다량의 출혈 이런 것들이 치료를 미루거나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예. 혹시 이게 대장암과의 연관성도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게 내버려두면 대장암이 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계실이 대장암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굉장히 많고 자꾸 반복해서 염증이 생기면 원래 만성적으로 염증이 되풀이되는 건 암의 원인 중에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계실염 자체를 놓고 우리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계실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바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작은 크기라면은 그냥 둬도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냥 둬도 되고요. 예, 주기적으로 검사는 어차피 하실 거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실의 경우는 엄청나게 커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큰 그런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발견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아, 뭐 작은 크기라고 해서 그걸 뭐 제거한다고 용종은 보통 제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네. 용종은 또 대장암과의 연관성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실은 일단은 좀 지켜본다.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네. 용종은 일종의 혹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암의 전구 증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발견하면 열심히 제거를 해줘야 되지만 계실은 오히려 벽이 얇아지면서 바깥으로 밀려난 거라서 용종처럼 튀어나온 거를 절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시경을 통해서 그걸 꼬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계실은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무증상이고 크기가 별로 크지 않을 경우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실염 앓았던 분들은 또 재발 위험이 높다면서요. 네, 30%니까 거의 3명 중 1명은 5년 이내에 재발을 경험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재발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합병증이 생기기가 굉장히 쉬워서 재발한 환자의 70%는 합병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그 재발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뭐 입원을 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어쨌건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또 그 정도에 따라서 합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계실염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실염에 한번 걸렸던 분이 회복이 된 이후에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좋은 식사 습관, 그다음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그나마 또 다른 염증, 즉 합병증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사 습관이 매우 안 좋은 분은 그 기회에 식사 습관을 좀 바꾸시면 사실은 계실염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많은 말하자면 우리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거에 공통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변비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배변 습관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대장 질환처럼 이런 계실증이나 계실염이 대변이 잘 안 나가면서 변비가 생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변이 정체됐을 때 대장벽이 풍선처럼 부풀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약한 부위가 늘어지고 계실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리고 또 변의 독성이 장을 자극해서 장 점막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내 가스가 자꾸 생기는 사람이 좀 더 잘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순당의 섭취를 많이 드시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서 체중도 늘어날 것이니까 단순당 섭취를 줄이고 또 그렇게 하면 장내 유해균도 덜 생성이 되니까 장내 가스도 줄일 수 있고요.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늘려서 유익균도 늘려주고 변비염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되었건 식이섬유량
식이섬유의 섭취량을 늘리면은 대장 개실증을 상당 부분 덜 생기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5 내지 20g 정도의 섬유질을 섭취해서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많이 잡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장 개실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였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양수경의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들으면서 모두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